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의혹들을 놓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눴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 회수되는 전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PC, 하드디스크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재작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이후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경로설뿐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의혹의 출발점이 된 멋쟁 해병 대화방의 참가자 최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는 물론 소환하는 주요 인물의 범위도 빠르게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만큼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시간 동안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 전 차장은 국회 증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이 재구속 뒤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사유로 들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건강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구속 다음 날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응으로 답했습니다. 특검에 전달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적히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자 바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다시 조사 불응이 예상되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바로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구속의 개념에는 구금뿐 아니라 구인까지 함께 포함된 만큼 강제 구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을 때도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전례가 있는 데다 특검 스스로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강제 구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김모 씨의 아내를 출국 금지한 가운데 김 씨는 소환에 응할 계획이지만 양육 문제로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측근에게 전했습니다. 특검은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특검의 출석 의사를 전달하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집사로 언급되는 김모 씨의 아내 정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국내에 있는 아내의 출국 금지로 현지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측근에게 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씨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가 빠른 시일 내에 특검으로 연락해 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3년 김 씨 관련 렌터카 업체에 대한 대기업들의 184억 원 투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투자금 중 일부인 46억 원은 당시 렌터카 업체의 기존 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해당 법인의 현재 이사가 아내 정 씨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과정과 이후 상황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통해 김 여사와 관련성 등을 살필 거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 본류인 코바나 컨텐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불기소 처분에 논란이었던 만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강제 수사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특검이 집사 게이트를 포함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에 의문을 남기지 않겠다고 한 만큼 향후 소환 조사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연이은 압수수색의 소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3개 특검팀은 한 주 내내 숨가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개 특검의 수장을 서둘러 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3개 특검은 수사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모든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 조사하더니 구속영장 청구까지 파죽지세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단과의 신경전도 불사하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 확보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VIP 경로서를 중심으로 증거 확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핵심 관계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연이틀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수석 보좌관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 결과가 보고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기업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리했던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도 김 여사의 뇌물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최장 170일이라는 수사 기간 안에 각종 의혹을 규명해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건데 한 주 내내 조사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 특검 수사는 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율 관세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쪽과 통상 이슈와는 별개 사안으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나뉜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아닌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지난 1994년 가져왔지만 전쟁이 났을 땐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 언젠간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데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주장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2차 전지 2018 국방과학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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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방과학 기
10대 공약에 전작권 환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던 전작권 전환 협의가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안보 압박과 맞물리며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동시에 바라는 미국을 설득할 카드 중 하나로 주목받은 겁니다. NSC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우리가 받기 힘든 걸 지키는 대신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정찰자산 확충 등 군 전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환수하자는 겁니다. 25%로 예고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에 이미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반대급부로 챙겨올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이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미군이 한반도 안보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대북 억제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큼 미국과의 통상, 안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얽혀있는 대미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것, 임기 초반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고깃집에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외식 장려에 직접 나선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넥타이를 매지하는 편한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이 불판이 깔린 원형 테이블에 자리 잡습니다. 오겹살과 사이다에 소주와 맥주까지 손수 제조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소주 맥주 섞어달라고 말이죠. 네. 하나 있습니다. 저도 소맥 먹겠습니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한 국민의 한 끼 외식을 독려했습니다. 함께 온 대통령실 식구들에겐 건배를 제의하며 행복한 저녁을 보내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임기 초반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이 대통령은 외식 전 SNS에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희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의 경우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해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고 부동산 문제를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통과 기조를 재확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정조준해 사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막이 오릅니다. 일찌감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점찍은 국민의힘,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대상자에 추가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사람이 어떻게 평등사회를 구현하느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약자 지킨다더니 하급자에게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
보좌관도 누군가의 가족인데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이냐.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청문 정국 기선 제압 차원에서 첫날 열리는 강 후보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송곳 검증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이어지는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론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인 참고인을 통해서라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낭만화 진영철에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 해명을 들어보자며 엄호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만큼 인선에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의 의혹 제기를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상털기식 청문회가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논리인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어질 야당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1기 내각 청문회는 현행법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여야는 다음 주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2파전 속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두 후보는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칫 과열 양상으로 새로운 계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라는 상징적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건 역시 정청래, 박찬대 의원 둘뿐이었습니다. 일찌감치 2파전 구도로 물밑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입니다. 친명 중에 친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55% 반영도에는 권리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 정 의원은 개혁의 아이콘을 강조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박 의원은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당정대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그 팀워크를 가장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지자들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방향이 다릅니다.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정 의원은 당원 맞춤형 공약으로 당원 공략에 나섰고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의 바람대로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들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떤 얼굴로 당대표를 내밀어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경쟁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비난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아름다운 경선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았지만 과열 조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방전이 심화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현역 의원에게 비난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돌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고 저게 왜 저렇게까지 갔을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조정이 안 됐을까? 같은 진명이라며요. 의원들이 속속 지지 선언으로 한편에 줄을 서면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는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 임기는 1년에 불과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계의 분화, 즉 권력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정치권이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임종득 의원실로 속속 모여듭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집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왜 국회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성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압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실에 이어 사흘 사이 2차례 압수수색. 앞서 김선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연루 혐의로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비상계엄을 키워드로 조여오는 특검 수사망에 정치보복 주장으로 맞서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 참여와 관저앞 집회 참석 여부에 따라 의원들 사이 온도차가 있는 상황, 대응책을 두고 단일 대오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거기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등 여론전 자체가 힘을 받기 어려운 형국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포토라인에 서기 시작하면 실제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당이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어수선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여당은 국민의힘에 연일 내란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내란 연루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오면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전횡을 막지 못했고 특정 계파 중심으로 당이 운영됐다며 이로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검 정국 긴 터널의 입구에서 자중질환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2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산맥을 넘은 동풍이 서쪽 지방으로 불면서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열돔 현상이 서서히 해소되면서 심한 폭염이 점차 누그러지고 기온이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릴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권에 들겠고 주 후반에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 질환 환자가 지난해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이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폭염에 증세가 악화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 질환 환자가 지난 8일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역시 벌써 지난해 3배 수준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폭염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 수축과 이완이 활발해지며 증세가 악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는 탈수로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해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 환자 역시 땀이 많이 배출돼 혈당량이 높아지면 쇼크로 이어지거나 자율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더위가 심박동수를 증가시켜 직접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 탈수로 혈액 농도가 짙어져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우려가 높아집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문열 질환이 생길 때 먼저 일어나는 게 탈수인데 이거 자체가 혈당도 높이고 또 탈수가 되니까 혈전 발생도 위험이 더 높아지고 땀으로 체액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만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실 경우 부종이 생기기 쉽고 저나트륨 혈증으로 의식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만 마셔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교통을 타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인천 515번 버스는 에어컨을 제대로 틀 수 없어서 승객들 민원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표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불볕 더위 속 달아오른 얼굴에 땀방울을 훔치며 시민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을 만지작거리면서 바람이 나오는 건지 연신 확인합니다. 바깥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차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면 좋은데 너무 더워서 지금. 버스 안이 너무 더워 꼭 선풍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타거든요. 근데 항상 더워요.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차도 덥고 밖에도 더우니까 계속 긁잖아요. 등하교 시간대에는 안 그래도 더운 버스가 한증막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엄청 덥죠. 많이 타면 더워요. 어떤 아저씨가 기사님한테 에어컨 좀 켜달라고 하면 켜주시고 막 그런 것도 봤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인천 515번 버스의 풍경인데 지자체에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 버스가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2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유달리 인천 515번 버스가 에어컨을 약하게 튼다는 불만 글이 올라왔습니다. 1시간가량 버스를 타보았습니다. 탑승할 때부터 흘리던 땀이 계속 멈추지 않는데요. 에어컨은 탈 때부터 계속 가동 중이었지만 비어있는 좌석 온도는 31도에 달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한 번 연료를 충전한 뒤 운행을 마칠 때까지 220km 정도를 달려야 해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고지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충전소를 가고 싶어도 그 정도로 쉬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그런 만큼 버스를 늘리거나 배차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잠깐 세게 틀어주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보면 가스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죄송하죠. 좀 온몸에 지금 땀이 흥건해요. 인천시는 5년 전 용역을 통해 확정한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도 간담회를 열어 불편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온열 질환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하루빨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며 상호관세 협상에 제대로 임하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50% 초고열 관세를 예고한 브라질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 기소를 다시 문제 삼았는데 룰라 대통령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관세 시한을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솔직히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관세 협상에 열심히 임하라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했습니다. I think just keep working hard. You know,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for many years by countries, both friend and foe. And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관세 유예 마감 전까지 미국과 협상에 진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50% 폭탄 관세를 예고한 브라질에 대해서는 룰라 대통령과 언젠간 통화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보우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을 다시 옹호했습니다. They're treating President Bolsonaro very unfairly. He's a good man. And I can tell you he was a very honest man and he loved the people of Brazil. 룰라 대통령은 미국이 브라질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전 의지와 함께 보복 관세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Vou tentar brigar em todas as esferas para que não venha taxação. Agora, se não tiver jeito, no papo, no tete-a-tete, nós vamos estabelecer a reciprocidade. Taxou aqui, a gente taxa lá. Taxou aqui. 당초 관세율보다 10%포인트 올린 35%의 상호관세를 통보한 캐나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이 잘 도착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향해선 여전히 기준금리를 3%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해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90일간 유예됐던 유럽연합 EU의 대미보복 관세 조치가 오는 14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서한을 받은 뒤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세계 각국의 관세 서한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에도 서한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90일간 유예됐던 EU의 대미 보복 관세 조치가 오는 14일 자동 발효됩니다. EU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서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과 무역협정의 큰 틀을 규정하는 초기 합의를 체결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EU는 미국의 10%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항공기와 주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선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5에서 20%의 관세율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Our negotiations have spared the EU from facing higher tariffs. An extension until August 1st of the status quo has been announced, giving us additional space to reach a satisfactory conclusion. 앞서 EU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했지만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맞춰 보복 조치 시행도 90일간 보류했습니다. 그 사이 대미 협상이 본격화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복 조치 시행을 다시 코앞에 두게 된 겁니다. 보복 조치는 모두 210억 유로, 약 33조 9천억 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는 서한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이 받은 것처럼 관세율을 통보하는 형식은 아닐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EU의 협상에서 일부 진척이 있었다는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서한의 수위에 따라 EU가 보복 조치 시행을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더딘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의료시설을 또 폭격했습니다. 영양제를 받기 위해 줄을 섰던 어린이와 여성 10여 명이 숨지는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 보건소 앞마당. 갑자기 이스라엘군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흙먼지 사이로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희생자 10여 명 대부분이 영양제와 분유를 받으러 줄을 섰던 어린이와 여성들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언니를 잃은 쌍둥이 동생은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استهدفوا أطفال واستهدفوا نساء إيش هذول ذنبهم يموتوا إيش الطفلة هذه 4 سنين 3 سنين إيش ذنبها إنهم يقتلوها.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투원을 목표로 했을 뿐 민간인 피해는 유감이라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이 계속되는 동안 카타르에선 60일 임시 휴전을 위한 간접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나흘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60일간 임시 휴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전제 조건이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החמאס מניח את נשקו, עזה מפורזת, אין יותר יכולות שלטוניות או צבאיות של החמאס. אלה תנאי היסוד שלנו. 가자 전쟁이 장기화된 배경엔 실각 직전까지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속셈도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경기 김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평소 형과 불화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주택 입구와 주변에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부부인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그리고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김포의 단독주택입니다. 오전 11시쯤 집에 찾아온 60대 여성의 직장 동료가 핏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해자 2명은 방에서, 1명은 부엌에서 발견됐는데 모두 숨진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인 이곳 주택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오전 가족을 살해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형과의 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과거 경찰에 신고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가 부모까지 살해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러는 거 봤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더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쁘고 보이고 이러진 않았는데.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양화동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했고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보관돼 있던 홈쇼핑 판매 물품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어망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개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길에서 모르는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최소 100m 이상 뒤따라가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입니다. 모자를 뒤로 돌려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통화 중인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바로 뒤에서 계속 따라붙던 남성은 갑자기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 달아납니다. 범행 장소입니다. 남성은 이렇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최소 100m 넘게 따라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추적하고 있는데 남성은 범행 이후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 K-팝 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역은 노래도 음반도 아닌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정작 K-팝 성지인 수도 서울엔 전용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 업계의 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K-팝 공연의 현주소를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완전체 콘서트를 앞둔 고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앞입니다. 앞서 BTS 멤버들까지 최근 대형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유독 이곳에서 열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비슷한 규모로 대형 공연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며 3년째 이용이 막힌 지금. 비슷하게 6만 명대를 수용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이딴 잔디 훼손 논란에 그라운드석 판매를 하지 않는 등 공연용 대관이 까다로워졌고, 스포츠 경기 일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하면 수도 서울에 남은 대형 공연장은 1만 명대 규모의 K스포돔 정도입니다. 좁은 선택지 속 대관 전쟁이 일상이다 보니 세계적 스타 내한이 어렵사리 성사된들 접근성이 높은 서울에서는 콘서트를 열지 못했습니다. 몰려가지고 이제 덥기도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위치를 떠나 대다수 콘서트를 체육 경기장에서 봐야 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야 제한석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걸 피해서 좀 예매를 좀 했습니다. 이처럼 공연 인프라가 정체된 사이 K-팝 시장에서 콘서트가 갖는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사를 가리지 않고 콘서트 매출이 늘고 있고, 급기야 공연 매출 비중이 음원과 음반 매출을 뛰어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전문 공연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물론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곳 서울 창동에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 아레나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수용 규모는 2만 명대지만 K-팝 성지 서울에 들어선 첫 전용 공연장으로서 의미가 남다른데,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아레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예술의 전당도 4,400석 쪽 되는데 거기서는 왜 대중음악 공연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하의 대중음악 공연장 혹은 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K-팝 공연 지원을 공약한 새 정부에 힘입어 업계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입니다. 국내 콘서트를 통해 완전체 활동의 시작을 알린 그룹 블랙핑크가 오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신곡 뛰어로 과감한 장르적 도전에 나섰다며 함께 공개한 뮤직비디오 역시 이제껏 선보인 적 없는 연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핑크는 멤버 전원이 참여한 노래가 나온 건 2년 10개월 만으로 지난주 고향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먼저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지드래곤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태국 방콕 공연을 연기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기록적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2일 예정이던 방콕 야외 공연장 콘서트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대체 공연장의 장소와 일정은 폭염과 우기를 피해 최대한 빨리 공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앞서 누리집에 올라온 콘서트 취소 공지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라는 이유만 제시되면서 일부 팬들은 소속사 대처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보따리 작가로 불리는 김수자가 지난 9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 훈장 오피시에를 받았습니다. 2017년 슈발리에 이어 두 번째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수훈입니다.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수자는 회화, 바느질,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가입니다. 가구와 헌옷 등을 전통 보자기로 감싸는 설치 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이른바 보따리 작가로 불립니다.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육구 바깥쪽 비어있는 베이스가 마저 채워집니다. 오늘 양팀 맞전 첫 만루 기회가 한화에게 찾아왔습니다.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자, 몰래 시대면서 트윈을 걸어 나가고 유력일에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했으면 베이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 권영철 선수에게 약간 다리가 가려져 있는데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은 좀 처음 보는데요. 약간 그 주의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더위가 주춤한 동해안도 내일부터는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최대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전남 북서부는 소나기가, 또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5.1도, 대구가 24.2도고요.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입니다. 서울이 36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35도, 청주와 대전은 3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